자, 매체를 읽는 눈과 책임감 있게 글쓰기 두 가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를 읽는 눈 첫 번째, 매체 자료에 담긴 필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 세 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매체의 특성에 따른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 평가하기. 자, 인쇄 매체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매체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 적절성까지 평가해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책임감 있게 글쓰기.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자신의 글쓰기 태도를 성찰하는데, 자, 나는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글을 쓰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자, 이 두 가지를 분류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번은 다음 시험 범위겠죠. 자, 간단하게 빨리빨리 갑니다. 자, 매체의 개념과 유형. 매체는 정보를 담는 그릇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이다. 뭐뭐는 뭐뭐다. 다 정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인쇄 매체는, 자, 매체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죠. 자, 먼저 인쇄 매체입니다. 지면을 이용한 매체예요. 지면. 자, 이 지면이라는 얘기는 종이라는 얘기죠. 설마 못 알아듣진 않을 거예요. 자, 인쇄물을 만들어 독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매체고, 신문이랑 잡지. 방송 매체는 전파를 이용한 음성과 영상을 전달하는 매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보이는 라디오, 뭐 인터넷 텔레비전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라디오와 텔레비전. 자, 신문 잡지와 라디오 텔레비전은 어떤 의사소통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 일방향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꼬여도 멈추지 않고 그냥 하겠어요. 바쁘니까. 디지털 통신 매체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누리집, 홈페이지죠. 블로그, 누리소통망, SNS입니다. 자, 디지털 통신 매체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쌍방향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생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달죠. 자, 이런 것들이 원래 그 SNS를 보는 독자였지만 여기에서는 독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매체의 비판적인 수용. 자, 요즘에 각종 매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매체 자료에 제시된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정보가 저속한 정보는 쉽게 퍼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매체의 비판적으로 평가함에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정보가 타당한가? 자, 여러분, 타당성은 뭐라고 했죠? 주장과 근거가 긴밀한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근거가 주장에 합당한 내용인가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은 얼마나 믿을만한가? 자,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다고 했죠? 공정성. 얼마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느냐, 얼마나 공정한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체 자료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과 의도가 무엇이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표현했는지 파악을 해서 적절성과 타당성, 거기에 공정성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뒷장. 자, 혼자서도 잘해요. 1인 가구 비중 역대 최고. 자, 여기를 제목을 보면 옆에 있는 것은 혼자 살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누가 보면 이 독거에 대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이 드러난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글 전체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그런 게 드러난다라고 했죠. 왜냐면 이것은 기사잖아, 기사. 자, 기사는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글을 쓰는 사람도 기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살짝살짝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1인 가구 비중 역대 최고다. 자,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자,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자, 믿을 만한 기관의 정보죠. 자, 신뢰성 있다 없다? 신뢰성 있다. 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은 27.2%로 집계됐고 5년 전 조사에서 1인 가구가 23.9%였는데 5년 동안 99만 가구나 늘어나서 2인 가구 비율보다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30대 1인 가구 비율은 18.3%로 가장 높고 70대는 17.5, 30대는 30대 들이었고 20대 17%, 50대 16.9% 어떠떠떠떠 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통계청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통계청의 정보를 자 뭘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각 자료. 자, 도표로 보여주고 있죠. 도표는 막대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와 도표의 장점은 뭘까요? 정보를 한눈에 보게 한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정보를 드러낸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통계청의 하봉채 과장이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얘들아, 통계청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를 담당하는 공간이란 말이야. 정부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 믿을 만한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않다, 바로 믿을만하다, 신뢰성이 올라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혼자 살아요 볼게요. 혼자 살아요. 자, 이거는 시각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혼자 살아요 보면 혼자서도 잘해요보다는 독거라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입장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자,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 유형 중에서 어찌고저찌고 했다. 자, 요로 해서 이 문단까지 읽어보면 내용 비슷해요.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3문단 볼게요. 1인 가구의 확산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를 보는 나홀로 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삶 자체를 홀로 영위해야 되는 독거라는 내용. 자, 여러분 독거라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삶이라는 한자어지만 자, 원래는 노인이란 단어랑 굉장히 많이 붙어서 다니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가 서로 영향을 줘서 의미가 약간 좀 변질된단 말이지. 그래서 독거라는 의미가 좀 더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독거에 대한 태도가 얘는 전가에 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자, 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있지만 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다. 자, 왜냐면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은 찾을 수 있지만 글 전체에서 독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왜? 기사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통계청은 1인 가구에 통계청의 입장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통계청의 입장인데 이게 누구냐면 아까 전에 말한 하봉채 과장의 입장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혼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이 늘었다는 것이다. 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아주대학교의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 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다? 신뢰성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가에 비하면 의견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에 비하면 어떻다? 공정성이 있다 없다? 공정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탭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제 책임감 있게 글쓰기 보겠습니다. 자, 글쓰기가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너무 빠르죠? 하지만 잘 따라오세요.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수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나가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자, 일본 갔다 온 친구들 혹은 수업에 빠졌던 친구들은 이거 속도 조절해서 천천히 듣도록 합니다. 글쓰기가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 내 서로 의견, 생각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잠시만요. 자,
카톡 안 돼. 아, 싫어요. 싫어. 싫다고. 자, 됐네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는 발전한다. 자, 글쓰기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중요한 통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이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통로. 아유, 진짜. 하나의 글에 담긴 내용은 그 글을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죠. 글을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사 하나가 올라오더라도 그 기사가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글을 쓸 때에는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맞는 얘기겠죠. 매체와 글쓰기 하겠습니다. 기존의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성격이 강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인쇄 매체라거나 방송 매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것들은 일방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글쓰기는 꼭 특정 전문가가 하는 일처럼 인식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기사도 전문적인 기자만 있었어요. 그 메이저 신문사만 있을 때에는. 근데 지금 워낙 많아졌으니까 특정 전문가가 하는 일처럼 인식되지는 않죠.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전달 및 교환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누구나 쉽게 매체를 통한 글쓰기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서 글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책임감 있게 글쓰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집중해서 봐야겠죠. 윤서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너무 과중했기 때문에 뭘 했다? 표절을 했다 라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표절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 아니다. 글쓰기 윤리를 어긋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글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글쓰기 윤리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자,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정이 나오네요.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이것은 크게 여러분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나뉜다. 자, 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네요. 먼저 개인적 차원의 쓰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하면서 또 뭐가 나와요? 정의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자, 여기에서 뭘 이야기한다? 바로 진실성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자, 아무튼 자신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고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기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실하지 못한 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 문제. 자, 문제점이 첫 번째 드러납니다. 문제점. 이제 만약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겼을 때 문제점 첫 번째죠. 신뢰도 떨어지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줄 수 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SNS에서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린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어쩌면 그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로 한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오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고통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뭐다? 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외에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하는 것, 이것도 진실성을 어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회적 차원의 쓰기윤리란 하면서 또 정의 드러나죠.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때도 출처를 밝혀야 된다. 자, 허락을 받고 출처를 해야 된다. 자, 허락과 출처,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회적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뭐다?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창작 의욕을 방해한다라는 거. 자, 그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결말을 47개나 썼고 버지니아 울프도 7년이나 걸려서 첫 소설을 완성했다.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자, 이 고통스러운 것. 근데 이제 표절은 이것을 고통스러운 걸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이다. 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비유하고 있죠. 훔친 물건을 비유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정도의 나쁜 놈의 행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표절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사회적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글쓴이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어.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쓰기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기대할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쓰기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사회의 부정적인 전망이죠. 부정적 전망. 자, 첫 번째, 사회의 건강 의사소통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글의 자료가 진실성, 정체성, 합리성 확보하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자, 그리고 공동체 의사결정형 정책 또한 제대로 판단되기 어렵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부정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쓰기 윤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자, 지적 재산권, 남의 창작물을 권리를 이제 존중해줘야 된다. 자, 첫 번째가 개인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어떻게 된다? 올바른 글쓰기 문화 정착되고 사회 건강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자, 이게 또 뭐예요? 자, 긍정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지켰을 때의 긍정적 전망.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학 교수인 땡땡땡이 어떤 기업의 상품에 포함된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해서 조작했대. 자, 이건 진실성이 어긋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것을 어겼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겼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는 표절을 했대, 얘들아. 표절. 베껴 썼대. 자, 이거는 뭘 잘못했다?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등학생인 땡땡땡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서 댓글을 썼대. 자, 이건 어때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잘 지켰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베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분 안 되는 이 동영상 강의 잘 보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그럼 화이팅!